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난은 병이다라는 독설을 들었던 여자. 30년 후 그녀는 수백 명 직원을 거느린 대표가 되었는데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를 회사 로비에 초라한 경비원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30년 만에 뒤집힌 운명의 저울.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0년 전 서울의 변두리 작은 카페.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겨울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연인 도연의 앞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가 퀭했고 서연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도연의 태도는 이미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도연을 대하는 방식은 노골적이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 잘 나가는 의사 사위를 원하던 부모에게 도연은 그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의 지방대 졸업장만이 전부인 가난한 시골 청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부모님은 서연 앞에서 도연을 향해 숨쉬듯 무시를 던졌다. 자네같이 밥벌이 힘든 사람이 우리 서연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나. 그들의 비수 같은 말은 도연의 자존심을 매일같이 난도질했다. 서연은 도연의 떨리는 손을 꽉 잡으며 예언했다. 도연아, 우리 그냥 도망가자. 부모님 말씀 신경 쓰지 마.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열심히 일할게. 응. 도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서연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동자에는 사랑 대신 쓰디쓴 굴욕과 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 이제 그 집 사위 노릇, 가난한 남자 노릇 못해. 넌 평생 그런 수모 받지 않아도 돼. 난 그럴 자신 없어. 도연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나 이제 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부잣집 딸 만날 거야. 최소한 그 집에서는 내 가난으로 날 평가하진 않겠지. 그는 잔인할 만큼 단호했다. 서연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눈물을 쏟으며 그에게 매달렸다. 사랑해, 도연아. 제발 가지 마. 내가 당신 가난까지 사랑해 줄게. 그때 도연이 던진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평생 박힐 비수가 되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서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난은 병이야. 서연아, 넌 몰라. 그 병은 사랑 따위로는 절대 못 고쳐. 그리고 부탁인데 부디 나보다 잘 살지 말아줘.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어. 도연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세상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가난은 병이다라는 독설만이 맴돌았고 그날 이후 서연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처절한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돈 앞에 무릎 꿇고 비참하게 산산조각 났다. 부디 나보다 잘 살지 말아줘. 도연이 던진 독설은 서연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완전히 증발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도연이 후회할 만큼 가장 비참할 정도로 성공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대학 졸업장도 무용지물이라며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염색 공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변신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서연의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여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지갑 깊은 곳에는 도연이 남긴 가난은 병이야. 부디 나보다 잘 살지 말아줘라고 적힌 쪽지가 마치 부적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녀는 그 쪽지를 꺼내 읽으며 다시 독을 품었다. 악으로 버틴 5년, 서연은 마침내 사업 미천을 마련했다. 작은 직물 공장의 창고를 빌려 자재를 쌓았고 허름한 기계 한 대를 들여놓으며 그녀의 사업은 시작되었다. 수많은 거절과 사기, 배신이 그녀를 짓눌렀다. 특히 여자 사장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계약을 파기당하는 일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도연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병자다. 이 병을 고치려면 돈으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 서연은 오로지 품질과 신용으로 승부했다. 그녀의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고 그녀의 집념은 서서히 빛을 발했다. 10년이 흘러 작은 공장은 어엿한 중소기업이 되었고 20년이 지나자 그녀는 수도권의 자가사옥을 소유한 중견기업 서현물산의 대표가 되었다.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린 매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기업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서연은 성공한 노부인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애처로운 표정 대신 카리스마와 단호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명함 지갑 안에는 여전히 낡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성공을 이뤘지만 마음속의 병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버린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이 그녀의 마지막 숙제처럼 남아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확인하고 싶은 운명적인 호기심으로 번들거렸다. 그녀의 성공은 오직 그 남자를 향한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서연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회사 서현물산은 빌딩 숲에서 우뚝 솟아 있었고 서연은 매일 아침 자신의 성공이 각인된 그 건물로 출근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고 서연은 따뜻한 사장실 대신 일은 아침부터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로비를 서둘러 지나고 있었다. 묵직한 대리석 로비와 화려한 상들리에 아래 서연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다. 허리가 굽은 늙은 경비원 한 명이 연신 허리를 숙이며 출입문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는 매우 익숙한 자세로 혹여나 먼지 한 톨이라도 남을까 신경 쓰는 듯 꼼꼼하게 일하고 있었다. 보통 경비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서연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익은 뒤태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어깨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고 30년의 세월이 압축된 듯한 섬뜩한 기시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경비원, 이름이 뭡니까? 비서는 명찰을 확인하고 조용히 답했다. 김도현 씨라고 합니다. 사장님. 김도현. 세 글자가 서연의 귀에 박히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그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운명이 정해놓은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침내 경비원 김도연 씨가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와 낡은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했다. 한때 서연의 눈에 가장 빛나던 그 얼굴은 이제 주름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토록 증오했고 한편으로는 그리워했던 30년 전 자신에게 가난은 병이라며 독서를 퍼부었던 그 남자, 도현이었다.
도연은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수많은 직원 중 한 명, 혹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고위 간부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그는 굽은 허리로 서연에게 꾸벅 인사하고 다시 유리창 닦는 일에 몰두했다. 서연은 도연의 초라한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수많은 밤을 내가 비참해져라라고 저주하며 복수를 꿈꿨던 그녀의 모든 감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연민만이 가득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증오의 근원이었던가. 그녀는 조용히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도연 씨, 오늘 오후에 사장실로 올라오라고 해요. 개인적인 면담이 있습니다. 서연은 사장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려다봤다. 30년 전 자신에게 독서를 던지고 부잣집 딸에게로 떠났던 남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최하층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남자. 뒤바뀐 인생의 저울은 너무나 가혹했고 그 무게는 서연의 가슴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짓눌렀다. 오후 2시 경비원 김도연 씨가 서연의 사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다. 그는 사장실의 웅장함과 서연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듯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연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저,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혹시 출입문 관리에 실수가 있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늙고 힘이 없었으며 서연이 기억하던 자신감 넘치던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연은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도연의 낡은 유니폼, 굽은 어깨, 그리고 흰머리가 성성한 정수리를 훑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감추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김도연 씨, 잠시 앉으세요. 도연은 의자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았다. 서연은 그의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서연의 끈질긴 질문에 결국 자신의 비참한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잣집 딸과의 결혼은 잠시 그에게 화려함을 선사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치스러운 아내는 사업 실패를 반복했고 결국 도연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탕진했다. 자식들은 돈 문제 때문에 그를 예면했으며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 도시의 구석을 전전하며 경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가난은 정말 무서운 병이더군요. 도연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다. 30년 전 그가 서연에게 했던 말이었다. 이제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다. 쪽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인 가난은 병이야. 서연아, 부디 나보다 잘 살지 말아줘. 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도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김도연 씨, 이 글씨 기억하십니까? 도연은 쪽지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세련되고 품이 있어진, 하지만 분명 30년 전 자신에게 매달렸던 그 눈빛을 담고 있는 서연이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서연 씨. 도연은 자신을 알아본 서연의 성공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 씨, 제발 절 죽여주십시오. 이 꼴로 서연 씨 앞에 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수많은 밤, 이 순간을 꿈꿨던 서연이었다. 그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복수심을 불태웠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승리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이 아닌 가엾고 초라한 한 노인의 비참함만이 느껴졌다. 서연은 복수를 꿈꿨던 수많은 밤이 무색하게도 승리감 대신 씁쓸함과 연민을 느꼈다. 서연은 엎드려 있는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도연 씨,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도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연을 올려다봤다. 서연은 그의 낡은 유니폼을 잠시 바라보다가 창밖에 눈 덮인 도시를 응시했다. 당신이 그때 내게 가난은 병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보다 잘 살지 말라고 저주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 독서를 연료로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이만큼 오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도연에 대한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성공은 자기 자신의 증명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고 정화되는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도연에게 두둑한 봉투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사장실 옆의 작은 식당에서 서연과 도연은 30년 만에 마주 앉았다. 도연은 밥을 먹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서연은 담담했다. 그녀는 과거의 사랑이나 원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는 도연에게 일상적인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도연에게 말했다. 김도연 씨,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하세요. 당신의 업무는 이대로 유지할 겁니다. 다만 당신의 급여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챙겨주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일하세요.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더 이상의 감정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직장과 안정된 삶을 배려했을 뿐 과거의 연인에게 느끼는 동정이나 연민의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연은 이제 그저 한때 자신의 인생에 쓰디쓴 독서를 던졌던, 그리고 그 독설 덕분에 성공이라는 해독제를 얻게 해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평화로워졌다. 복수는 상대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상대를 미워할 힘조차 없을 만큼 내 삶을 고결하고 단단하게 완성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가난했던 여성의 상처는 비로소 아물었고 서연은 사장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30년 만에 가장 맑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원했던 대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가 되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엾게 여길 만큼 내가 단단해지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가장 쓰디쓴 시련조차도 훗날 내 삶의 가장 밝은 햇살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 삶에도 서연 씨처럼 나를 아프게 했던 독설이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